반갑습니다. 오늘은 환경을 보는 시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에 대해서는 아주 다양한 관점이 있지만 크게 두 축으로 나누어 본다면 생태주의와 환경주의로 나누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생태주의는 합리주의나 시장 자본주의, 기술공학이나 산업주의와 같은 근대적인 요소가 환경 파괴의 근본 원인으로 본다. 따라서 가능하면 최대한 이런 개발 같은 것들을 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비판하는 그런 입장이죠. 환경주의는 합리주의나 인본주의를 기본으로 하고요. 민주주의, 시장주의, 산업주의 이런 근대성의 기본 요소들을 기본으로 한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환경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은 기술이 점점 더 발달하면 그리고 산업 구조가 점점 합리화되면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구는 전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환경기구들이 굉장히 많죠. UN 환경개발회의인 UNCED를 중심으로 해서 UN 지속개발위원회 그리고 지구환경기금 이런 것들이 유넵과 같이 중요한 국제 기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환경에 대해서는 다양한 관점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연관 측면에서도 서양과 동양은 엄청난 차이가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즉, 서양은 자연은 인간이 정복해야 할 대상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정복하지 않은 버려진 땅은 의미가 없다, 가치가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나 동양은 인간은 자연의 일부이며 소우주이다. 즉 동물과 식물 중에서 동물에 속하고요. 이런 자연의 일부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소우주로서 이 지구상에서 함께 살아가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본다면 크게 세 가지 이론으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인간 중심적인 이론, 생물 중심적인 이론, 그리고 생태 중심적인 이론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보면 환경을 볼 때 개발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개발윤리와 보존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보는 보존윤리, 그리고 보존윤리가 있습니다. 개발윤리는 개인에 기초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자연의 지배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따라서 자연자원은 인간의 이익을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가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관점은 노동윤리에 의해서 더 강화하게 되고요. 사람들은 지속적인 변화를 창조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진보로 표현되는 더 크고 더 좋고 더 많고 더 빠른 것 이런 것들을 선이라고 보는 측면이죠. 자, 보존윤리는 자연은 인간과 별개로 그 자체가 특별하고 고유한 가치를 갖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존주의자는 생명에 대해서 경외감을 갖습니다. 사회적인 가치, 경제적인 가치와 상관없이 모든 생명을 가진 창조물들은 생존의 권리가 존중되어야 한다. 이런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죠. 그래서 자연의 심미적인 가치나 위락 가치에도 관심을 갖고요. 따라서 인간은 자연에 종속되어 있는 하나의 생물종이고 모든 종은 유용성이 있으므로 보존되어야 한다라는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연이 가지고 있는 다양성이라든가 복잡성이라든가 원시성이라고 하는 것은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통일성이나 단순성, 길들여짐보다 위에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축이 보존윤리였죠. 이것은 개발을 하면 환경이 훼손된다라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일정한 수준만큼만 개발하자라는 것이죠. 즉 자원 활용과 이용 가능성의 균형을 추구하자
그러니까 전체적인 개발과 절대적인 보존에 그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자라는 것이죠. 이것이 지속 가능한 개발이라고 하는 모양으로 이제 우리에게 제안이 되고 있고요. 통제되지 않는 인구, 엄청난 인구 증가나 엄청난 경제 성장은 결국 모두의 파멸을 가져온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존 윤리의 목표는 하나의 세상에서 모든 사람이 다 함께 살아가는 것,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이 사진을 보면 어떤 문제가 일어났었는지 알겠죠? 유류 오염 때문에 발생한, 결국은 숨을 쉬지 못하고, 피부로도 숨을 쉬잖아요. 숨을 쉬지 못하고 폐사한 새들을 보고 있습니다. 자, 자연 중에는 이렇게 거대한 자연, 사람이 이 모든 것들을 핸들링할 수 없다라는 그런 부분도 느껴볼 만하고요. 자, 여기에도 사실은 굉장히 거대하죠. 그래서 이렇게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거대한 곳에서는 사람들이 살 수 있는 부분은 아니겠죠. 그 대신 관광이 굉장히 많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어때요? 굉장히 평화롭죠? 네, 이런 곳들도 당연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우리나라나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외국에서의 풍경 외에도 자연은 엄청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렇게 본다면 환경을 어떤 관점에서 볼 것인가 하는 측면에서 또 하나 대두가 되는 것이 에코 테러리즘입니다. 개발로 지구 환경이 파괴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반대하는 급진적인 환경 단체나 동물 보호 단체들이 방화를 하거나 파괴나 협박과 같은 과격한 행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과격한 환경 운동의 범주에 넣고 있습니다. 1975년에 나왔던 소설 멍키 렌치 갱인데요. 기계에 멍키 스패너를 던져서 생산 라인을 멈추게 하는 사보타주, 이런 것처럼 환경 게릴라 활동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981년에 멍키 렌칭과 에코타주, 이런 급진단체 어스퍼스트가 결성이 되면서 이런 환경 사보타주도 나오게 되고요. 또 환경 파괴 행위를 폭력으로 응징하겠다고 해서 쇠못에 나무를 박아서 벌목 장비를 망가뜨리는 것, 중장비 엔진에 모래 집어넣기, 울타리 철거하기, 전력선 자르기, 이런 현장 가이드도 제안을 하는 것이 에코 테러리즘의 분야에 들어 있습니다. 1986년에 시 세퍼드라고 하는 단체가 있었는데요. 아이슬란드의 레이캬비츠 항에 정박해 있던 고래 잡는 포경선 두 척의 바닷물 흡입구를 열어서 침몰시키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즉, 이렇게 본다면 에코타즈가 결국은 에코테러로 격화되는 것이고, 이렇게 본다면 환경운동의 본질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서 이런 에코테러리즘을 추종하는 세력과 일반인들의 시선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가 에코 아나키즘인데요. 환경 친화적인 공동체주의라고 우리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에콜로지와 아나키즘의 합성어로 에코 아나키즘이 나왔는데요. 아나키즘은 무정부주의, 테러리즘, 몽상주의, 즉 반권력과 반국가를 기본으로 합니다. 그런데 19세기 중반 프랑스의 사회주의자 프루동이 이 이론을 세웠고요. 러시아의 사회주의자인 바쿠닌, 크로포트스킨, 이런 것들이 체계화시켰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1960년대에 유럽 아나키즘의 본질을 제대로 연구하겠다 해서 나온 것이고요. 환경 친화적인 생태주의, 그리고 상호 부조에 기초한 공동체주의, 이런 쪽으로 확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소규모 공동체 생활을 하는 것, 최소 소비를 하는 것,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환경 친화적인 삶을 실현하자, 이렇게
이렇게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코 아나키즘으로 발전을 하게 됐고요. 결국 환경 친화적인 속성을 가지고 국가 권력의 억압을 거부하고 공동체주의를 선언하는 이런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환경의 측면에서 본다면 인간은 이기적인 행동을 함으로써 환경 오염을 부추겼다라고 보는 것이죠. 과학자이면서 저술가인 옥스퍼드 대학의 리처드 도킨스 박사는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을 냈습니다. 약 40억 년 전에 스스로 복제해서 사본을 만드는 힘을 가진 분자가 처음으로 원시 대양에 나타난 이후에 지속적으로 생존 기술의 명수가 됐다. 결국 그런 과정에서 사람들도 존재하게 됐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초반부의 유전자는 생물의 몸을 빌려서 지금까지 계속 살아남는 것이고요. 이 유전자 자체를 유지하려는 목적 때문에 사실은 원래 이기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아직도 이기적 유전자는 굉장히 많이 읽히는 책이죠. 여러분들 기회 있으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구 증가 문제나 자원의 고갈 문제와 같이 생태계에 부담을 주는 자정작용을 훼손시키는 생태계 파괴를 하는 이런 것들을 줄여야 한다라고 보는 것이죠. 즉 지금 이대로 나간다면 유전자의 영속성을 유지해야 하는데 걸림돌이 될 것이다. 환경 오염이나 자원의 고갈이나 생태계 파괴 이런 것들을 극복해야만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물체는 유전자들의 생존을 위한 기계에 불과한 존재다. 즉 이기적인 유전자를 보존하기 위해서 프로그램된 로봇 같은 존재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가이아 가설인데요. 생물은 외부 환경에 수동적으로만 적응하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도 행동한다라고 하는 것이 가이아 가설입니다. 즉 지구라고 하는 거대한 생명체에 의해서 지구 스스로 범지구적인 향상성을 갖는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구에 충돌하는 혜성의 경우, 거대한 화산 폭발의 경우, 빙하기와 같은 대이변은 범지구적인 항상성이라고 하는데 의문을 제기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람도 하나의 생물종이고 그렇다면 핵전쟁이나 환경오염이나 기후변화와 같은 사람들이 만든 파국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라고 우리에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침묵의 봄과 도둑맞은 미래인데요. 침묵의 봄도 굉장히 환경 분야에서는 유명하죠. 미국의 해양생물학자인 레이첼 카슨이 1962년에 환경에 대한 기존의 패러다임을 바꾸었다. 이것은 DDT의 유해성을 고발한 것이죠. 해충을 방지하기 위한 DDT는 굉장히 농사에도 유용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분야에 굉장히 획기적으로 유용했어요. 그러나 DDT가 우리 주변에 점점 많이 사용되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더라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환경정치학과의 에코페미니즘과 같은 다양한 학문이 계속 파생이 되고요. 레이첼 카슨을 기본으로 해서 1970년에 지구의 날을 제정했습니다. 하나뿐인 지구라는 것이죠. 선진국이나 후진국이나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흑인이나 백인이나 우리는 하나뿐인 지구를 함께 지켜나가야 한다. 자정작용까지 우리는 욕망을 낮춰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요. DDT의 살충 능력을 발견한 스위스의 화학자 밀러는 1948년에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는 산업활동에 엄청 많이 도움이 됐었던 거죠.
기적의 물질로 불렸었습니다. 그래서 목이나 이 벼룩과 같은 해충 제거뿐만이 아니라 농업 분야에서도 광범위하게 사용이 됐다. 그런데 암 발생이 우려된다라고 하는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게 되죠. 그래서 1963년에 케네디 대통령은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1969년에 미국 의회에서는 국가환경정책법안을 통과시키게 되고요. 미국 환경보호청을 발족하게 됩니다. 즉, 이 암연구소에서는 DDT가 암을 유발한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발표하게 되고요. 미국 주정부에서 이거 사용을 금지했던 겁니다. 침묵의 봄의 경우를 보면요. 어느 날 봄이 왔는데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새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이렇게 시작하죠. 어느 날 낯선 병이 이 지역을 뒤덮어 버리더니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했다. 어떤 사악한 마술의 주문이 마을을 덮친 듯 했다. 닭들이 이상한 질병에 걸렸다. 소떼와 양떼도 병에 걸려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버렸다. 마을 곳곳에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듯했다. 이 본문을 보면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어요. 낯선 정적이 감돌았다. 새들은 도대체 어디로 가버린 것일까? 새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이죠. 들판과 숲과 습지에 오직 침묵만이 감돌았다. 울새, 어치, 굴뚝새, 검정 칫바귀. 대체 새들은 어디로 간 것일까? 밤새 봄을 지저귀던 새들은 더는 울지 않는다. 자연은 소리를 죽였다. 침묵의 봄이 온 것이다. 이렇게 써내려가고 있죠. 그래서 DDT는 기적의 물질로 해충 제거뿐만이 아니라 광범위하게 사용이 됐었지만 DDT의 유해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조사하면서 책을 쓰게 되고요. 결국 암을 유발한다 그래서 요새는 쓰지 않습니다. 또 하나가 도둑맞은 미래이죠. 1996년에 세계 야생생물기금 고문인 미국의 동물학자 테오 콜본이 더마노스키, 피터슨과 함께 도둑맞은 미래를 저술하게 됩니다. 미국 오대호에 서식하고 있는 야생조류 일부가 생식이나 행동장애가 발생하면서 멸종위기에 처해 있다라고 경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환경 호르몬에 대한 인류의 관심이 쏟아지게 되죠. 이 책의 저자들은 외인성 내분비계 장애물질, 우리가 환경 호르몬이라고 하는 것이 야생동물뿐만이 아니라 인류의 생식이나 면역이나 정신기능에 장애도 가져오고 교란을 유발할 수 있는 주범일 수 있다라고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환경 호르몬은 뭐죠? 호르몬도 아닌 것이 호르몬처럼 작동해서 진짜 호르몬이 작동할 수 없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무엇 때문일지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의 체지방에서 250종의 유해 화학물질이 검출이 됐고요. 이것을 통해서 무정자증이나 생식장애가 나타난다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즉, 과거에 살았던 사람보다 지금 살아야 하는 어린아이들에게 더 문제가 많이 발생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래를 송두리째 도둑 맞고 있는지 모른다. 후손이 살아야 할 환경, 이것을 지킬 수 없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미래 할인과 기든스의 역설인데요. 미래 할인 그러면 여러분들도 여러 사례에서 봤을 겁니다. 특히 그 사회심리학자들이 말하는 미래 할인은 사람들이
미래에 닥칠 어떤 사안을 실감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사람들은 미래에 얻을 수 있는 더 큰 보상보다도 적더라도 지금 당장 얻을 수 있는 보상을 선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후변화 문제는 기든스의 역설에 빠져 있다고 지적을 하는데요. 제가 2009년에 기후변화에 관련된 책을 지을 때 그 책을 저술을 해서 대학 교재로 사용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 자료 조사를 하면서 지구온난화 문제는 너무 심각하다. 그래서 논문이나 칼럼으로 끊임없이 제기를 했지만 2009년에 그것을 감지할 수 있는 분들이 많지 않았어요. 그러나 10년이 지난 요즘 지구온난화는 누구나 느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다라고 본다면 사실은 그때부터 뭔가 변화가 필요했었다라는 것이죠. 국가에서는 환경 정책으로, 기업에서는 친환경 경영으로, 그리고 국민들은 환경 실천으로 움직였어야 됐어요. 변화가 필요했습니다만 확산되지도 않았고요. 확산이 됐어도 이것이 미래 할인과 같은 개념으로 10년 후에 기후변화가 온다 하더라도 나는 지금 더 많은 것을 갖고 더 많은 것을 소비하고 그러다 보니까 대량 생산, 대량 유통, 대량 소비, 대량 폐기가 되는 그런 사회가 됐던 것이죠. 결국 대기권에 점점 늘어나는 온실가스 배출, 그래서 선진국들이 먼저 온실가스 감축에 1차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이렇게 이제 제안이 됐던 것입니다. 또 하나가 밀란코비치 이론인데요. 지구의 자전축은 고정되어 있지 않고 4만 년 주기로 변화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공전 궤도도 10만 년을 주기로 변화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고슬로비아의 수학자이면서 과학자인 밀란코비치는 지구의 자전과 공전의 주기적인 변화가 약 4만 년 주기로 빙하기와 간빙기가 도래한다 라고 주장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공전 제도가 바뀌거나 지구의 자전축이 바뀌면 햇빛이 지구에 도달하는 양이나 지면으로 입사되는 각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지구의 온도가 변화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학자들은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 농도까지 지금 300ppm까지는 밀란코비치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이 된 것은 분명히 인위적인 결과라고 보아야 한다라는 많은 논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소비했던 석유나 석탄, 이런 화석 연료로부터 발생한 이산화탄소, 이것 때문에 메탄이라든가 6개, 6개의 온실가스가 있죠. 이것 때문에 온난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것이고요. 지구 온도가 섭씨 2도 올라가면 지구 온난화 때문에 지구는 자정작용을 잃고 정말 그 기상이변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인류가 책임져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지구를 사람들이 핸들링하지 않고 코끼리가 이 지구상의 주인이라고 그런 역할을 했다면 지금처럼 되었을까?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조금 전에 얘기했던 각도의 변화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고요. 자,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ESSD라고 하는 개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972년 6월 5일에 스웨덴의 스톡홀름에서 전 세계 113개국의 대표가 하나뿐인 지구를 모토로 해서 UN 인간환경회의를 개최하게 됩니다. 환경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측면에서 최초의 국제 수준의 환경회의가 열린 것이죠. UN 인간환경회의인데 여기에서 UN 인간환경 선언을 채택하고 UN 환경계획기구라고 하는 UNEP을 설립하게 됩니다. 지금도 매년 6월 5일이면 세계 환경의 날로 지정되어서 우리나라에도 환경부 장관이 표창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1992년에 리우에서 개최됐던 리우 환경회의에서는 ESSD라고 하는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확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환경과 개발에 관한 세계위원회에서는 지속 가능한 개발을 미래 세대가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능력을 저해하지 않는 선에서 현 세대의 필요를 충족해야 된다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재생이 가능한 것들은 재생 가능한 것만큼 사용하자. 재생이 불가능한 것은 대체가 가능한 만큼만 사용하자. 이런 것이죠. 네. 자, 그리고 환경지수라는 개념이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GNP 그러면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국민 총생산이죠. 그런데 국민 경제가 1년 동안 생산한 최종 생산물을 시장 가격으로 평가한 총액인데요. 지속가능 개발은 이것을 생산하기 위해서 자연이 훼손된 것, 부정적인 영향을 받은 것, 이런 것을 빼야 된다. 비용으로 결산해야 된다. 이런 의미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린 GNP는 GNP에서 자연자원의 고갈과 환경 오염이 나타난 손실분 환경 비용을 뺀 것을 그린 GNP라고 한다라는 것이죠. GDP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내 총생산이죠. 그래서 1년 동안 국가 내에서 발생한 경제활동 중에서 새롭게 만들어진 부가가치의 총합을 우리는 국내 총생산이라고 하는데 그린 GDP는 여기에서 환경 비용을 뺀 것이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생태 발자국 지수는 한동안 굉장히 많이 회자됐던 것이죠. 생태 파괴 지수라고 합니다. 캐나다 경제학자인 마티스 웨커네이걸, 윌리엄 리스에 의해서 처음 개발된 환경지수인데요. 의식주와 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해서 필요한 토지나 쓰레기 처리를 위해서 사용된 토지의 면적을 환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 평균 생태 발자국은 1인당 2.7 헥타르당 그램, 2.7g 헥타르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150개 국가 중에서 38위를 하고 있는데요. 결국 어떤 거냐면 초과분은 나라에서 수입해서 이동한 거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포도가 안성포도가 굉장히 맛있습니다. 그런데 안성포도를 서울에서 가져와서 팔리고 그 포도를 먹었을 때의 생태 발자국 지수와 남미 쪽에서 칠레 포도 같은 것들이 들어왔을 때 생태 발자국 지수는 엄청나게 차이가 나겠죠. 그만큼 이동해야 되고 보관해야 되고 상하지 않기 위해서 방부 성분 같은 것도 뿌리고 이렇게 되면서 로컬 푸드가 건강에도 좋고 환경지수에도 도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포도를 먹더라도 먼 나라에 있는 것보다는 우리 지역에 가장 가까운 데서 생산되는 것을 소비하는 것이 맞다.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자, 그래서 이 그림을 많이 보셨죠? 마트에서도 가끔은 이렇게 지구발자국 네트워크 이런 것들을 제시해 놓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기업에서는 많은 것들을 생산하고 산업활동을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생기는 환경에 문제가 있을 텐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가이드라인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기업들이 환경 보전을 했다면 환경 자체보다는 회사의 이윤을 올리기 위한 노력 때문에 나타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환경 친화 기업 지정 제도를 도입하게 되는데요. 원가 절감을 위해서 공정을 재정비하고 자원을 절약하고 기술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얻은 부산물로서 환경 개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도는
환경규제치 준수를 기본으로 해서 기존의 대응 방식에서 탈피하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수동적이 아니라 자율적으로 사업활동의 전 과정에서 환경 영향을 평가하고 환경 목표를 설정하고 환경 개선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경영 방식을 도입할 때 이것을 공식으로 인정해주는 제도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무역 규제에 의한 환경 보전이 있죠. 그래서 자기 나라에서 생산되는 것을 소비하는 것이 훨씬 생태 발자국에 유리하다라고 했었는데요. 결국 하나뿐인 지구를 지키기 위해서 지구 환경 보전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이 고조되고요. 이렇게 국제적인 구속력을 갖추기 위해서 환경 협약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조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입하지 않은 나라에 대해서도 이 협정을 근거로 해서 무역 규제를 요구하게 되고요. 또 산업 정책의 전반적인 수정까지도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무역 규제를 통해서 환경 문제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 보존을 위해서 규제가 나왔지만 이것이 무역 규제까지 발전되면서 산업활동뿐만이 아니라 수출 경쟁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기업에서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라이프 사이클 어세스먼트, LCA죠. 그래서 요람에서 무덤까지 평가하겠다. 이것은 뭐냐면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생산 공정들이 있는데 원료를 채취하는 과정으로부터 최종적으로 소멸하는 단계까지를 종합해서 비교하고 분석하는 기법을 LCA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바탕으로 실제 어떻게 하는 것이 환경을 최소화하는 대안인가들이 나왔을 때 가장 바람직한 방법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에서는 목적과 범위를 설정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런 LCA를 어떤 목적으로 사용할 것인가, 그리고 어떤 범위까지를 설정한 것인가, 이런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목록을 분석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단계가 있을 텐데 이 단계에서 발생되는 에너지나 자원의 사용량, 환경 부하, 배출량 같은 것들을 측정하는 과정이죠. 세 번째가 영향평가 단계인데요. 측정된 사용량, 배출량이 환경과 사회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산정하는 과정이고요. 이렇게 해서 결과치가 나왔을 때 피드백을 통해서 개선평가를 할 수 있는 것이 개선평가 단계입니다. 그래서 제품이 생산하고 유통하고 소비하고 폐기하는 단계에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개선할 수 있는 실행 단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생산이 되고 유통이 되고 소비가 되는 과정에서 나오는 모든 환경 문제, 에너지 문제 이런 것들을 기업의 입장에서 어떻게 최소화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본다면 분명히 환경 기술이 발달하면서 기업들도 이것을 통해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는 활동들이 있겠죠. 그래서 기업의 생산 활동이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기술 개발을 해야 되는데 이런 개발을 환경기술이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정 기술이나 사후 처리 기술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는데요. 환경의 부정적인 요소를 근원적으로 미리 제거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청정 기술인데 새로운 공정을 도입할 때 환경 오염물질의 발생량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청정 기술이라는 것이죠. 또 제조 공정에서 사후에 발생하는 환경 오염물질을 깨끗이 처리할 수 있게 만들어진 개발된 기술이 사후 처리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환경영향평가 제도인데요. 기본적으로 환경영향평가는 백신을 맞는 것과 같습니다. 환경 문제가 발생됐을 때 그것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발생될 수 있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미리 평가함으로써 그 과정에서 최소화하는 것이라고 보면 되죠. 그래서 우리가 병이 났을 때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는 것이 기본인데요. 미리 백신을 맞음으로써 그 발생 자체를 줄일 수 있도록 하는 게 환경 영향 평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환경 오염을 사전 예방하는 사업을 수립할 때 당해 사업의 경제성, 기술성 이런 것들뿐만이 아니라 환경적인 요인도 종합적으로 비교해서 최적의 사업 계획안을 모색하는 과정이다. 그래서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고 조성함이 목적으로 나온 것이죠. 어쨌든 환경 영향 평가가 없었더라면 훨씬 지금 미세먼지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들은 더 심각했을 겁니다. 나름대로 우리나라에서는 상당히 앞서서 이것을 도입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래도 참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평가 대상 사업을 보면 골프장 건설과 같은 자연환경이나 생태계를 훼손할 우려가 큰 사업.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골프장 같은 것들이 이제 들어오면 예를 들면 뭐 27월 정도 골프장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현장에 직접 갑니다. 직접 가서 임상을 보면 실제 녹지자연도 뭐 6등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가서 보면 7등급만큼 임상이 좋은 데가 많아요. 그래서 실제 골프장 허가 같은 경우는 직접 나가서 하기 때문에 상당히 범위를 줄인다든가 대안을 제시해야지 되는 경우가 많죠. 또 하나는 자연공원, 집단시설지구 이런 것처럼 기본적으로 환경적으로 민감한 지역인 경우에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류는 매립사업이나 댐 건설과 같이 환경 영향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거나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 환경 영향 평가를 하게 되고요. 대단위 택지라든가 공단 조성을 할 때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과 같은 복합오염이 발생될 것으로 우려하는 경우에 환경 영향 평가를 시행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공유지의 비극이라고 들어보셨나요? 1968년 12월에 미국 생태학자인 게릿 하딘이 사이언스지에 이런 발표를 하게 됩니다. 영국의 공유지처럼 개개인의 자제할 수 없는 욕심으로 전체적인 파국을 맞는 상황을 공유지의 비극이라고 명명을 한 것입니다. 즉 공유지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가축을 키운다 그러면 공동으로 거기에서 가축을 키우게 되는 것이죠. 자, 어떤 소를 키운다고 합시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소를 한 마리, 두 마리만 키우는 데 비해서 어떤 분들은 30마리, 50마리 키운다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될까요? 풀을 뜯어먹을 수 있는 것이 부족해지겠죠. 그래서 결국 그 소들은 처음에는 연하고 맛있는 풀을 뜯어먹다가 워낙 거기 공유지라고 하는 특성 때문에 너도 나도 소들을 풀어 놓다 보니까 나중에는 먹이가 부족한 거죠. 풀이 부족하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맛이 없고 억센 풀까지 뜯어서 씹다가 그래도 부족하면 뿌리까지 뽑아서 씹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어때요? 뿌리까지 사라진 그 공유지에는 어떤 가축도 키울 수가 없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즉, 사람들이 본연에 가지고 있는 어떤 욕망 같은 것들이
제어되지 않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지구온난화 같은 환경 문제를 풀기 어려운 이유는 본질적으로 공유지의 비극 같은 나만은 어떤 욕망을 줄인다. 그러니까 모두가 욕망을 줄일 수 있는 어떤 기준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제대로 하지 않는 사람의 욕심이 오히려 이런 기후변화와 같은 상황이 도래됐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산업화되기 전에 영국에서는 커다란 공유지를 가운데 두고 모여 살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결국 지나치게 많은 가축을 풀어놓게 되면서 풀들이 단기간에 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 가축을 키우지 못해서 모두 다 같이 가난해졌던 것, 기후변화가 그런 것에 원인이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즉 인간의 욕망 자체가 원인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간디 수상은 이런 표현을 했죠. 지구상에는 우리가 살 수 있을 만큼의 식량이라든가 그 물자가 있다. 그러나 사람의 욕망을 채울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후변화나 환경 문제는 사람들의 지나친 욕망이 결국 불러온 것이다.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결국 다 함께 공멸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가 환경 오염을 규제하는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 외부 효과와 환경세입니다. 외부 효과는 어떤 사람이 한 일 덕분에, 타인이 한 일 덕분에 한 푼의 대가나 보상도 없이 경제적인 이익이나 손해를 보는 현상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양의 외부 효과와 음의 외부 효과가 있는데요. 양의 외부 효과는 이런 겁니다. 사과밭 옆에 벌통을 차린 양봉업자 덕분에 과수원 주인은 벌에 의해서 꽃가루 수분이 많이 되고 굉장히 과일들이 잘 되는 과수원의 소출이 많아지는 경우에 이것을 양의 외부 효과라고 한다. 그러면 음의 외부 효과는 자동차 배기가스 덕분에 보행자가 나쁜 공기를 마시면서 손해를 보게 되는 것, 이것을 음의 외부 효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제학적인 해결책은 자동차를 많이 타는 사람들은 환경세를 많이 낼 수 있도록 해서 공기오염의 책임을 물리도록 하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환경세는 환경오염 행위에 부과되는 조세를 말하고요. 어떤 행위로 인해서 직접적으로 발생된 환경오염 피해를 근거로 해서 징수하는 조세. 그래서 요새 자동차가 있으신 분들은 환경세를 냅니다. 자, 그 다음에 탄소세는 지구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석유나 석탄 같은 화석 에너지의 사용량에 따라서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마지막 부분은요, 오염자 부담의 원칙인데요. 기본적으로 일회용품 용기에 부여되는 부가금이라든가 수질오염 부가금, 폐기물 처리 분담금, 종량제 봉투 구입비 이런 것들이 오염자 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이것을 소비한 사람이 비용을 내도록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환경오염 규제 방법에는 직접 규제 방법이 있다라는 것이죠.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의 설치를 제한하고 설치된 시설에 대해서도 일정한 규제 기준을 정해놓고 이 규제 기준을 달성하는지 안 하는지를 점검해서 달성하지 못하고 규제 기준을 초과할 때는 행정명령과 같은 벌칙을 적용해서 목적을 달성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그 지역 환경에 요구되는 일정한 조건을 전제로 해서 이만큼은 유지를 해라 하는 기준을 세우는 것이고요. 배출 기준은
배출 시설에서 배출되는 환경오염의 요인이 되는 오염물질을 최대 허용량은 여기까지이고 최대 허용 농도는 여기까지라고 하는 배출 기준을 입법상의 강제 조치화함으로써 배출 부과금의 기준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환경 기준은 배출 기준보다 엄격한데요. 결국 수질 환경 보전법상에서 하수종말 처리장의 방류수 배출 기준 이런 것들을 우리는 환경 기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배출 기준보다 더 엄격하게 잡는다라는 것이고요. 총량 규제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대기나 하천이나 항만과 같이 그 지형이라든가 그 수질, 수량 이런 것들을 조사해서 한도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그래서 공장이나 사업장에 대해서 유해물질의 배출량을 할당하는 것을 총량 규제 방식이라고 합니다. 간접 규제 방식은 부담금 제도, 배출 부과금 제도, 오염물질 배출권 거래 제도, 환경 마크 제도, 녹색 마크 제도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하고 있는데요. 부담금 제도는 오염을 시키게 되는 원인 행위에 대해서 지불하는 조세 성격을 갖는다. 즉 재분배 효과가 있다라는 것이죠. 배출금 부과금 제도는요. 사업자가 배출 허용 기준치를 초과해서 오염물질을 배출했다면 금전적으로 부담하는 부담금 제도의 형태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따라서 이렇게 함으로써 사업자가 스스로 오염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간접적인 규제 방식이라고 보면 됩니다. 오염물질 배출권 거래 제도는 각 개별 업체별로 배출할 수 있는 오염물질의 총량을 할당하게 되는데요. 이 할당된 범위에서 더 넘어섰다면 그 지나치게 소비한 기업에서는 배출권을 사서 할당을 해야 되고요. 그 부분을 충분히 배출 규제 기준을 지키고 새로운 친환경 기술을 통해서 남았다면 이것은 배출권으로 거래해서 달러나 돈으로 받을 수 있는 것 이렇게 해서 배출권 거래 제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환경 마크 제도는요. 상품에 대해서 일종의 품질 인증 제도이죠. 그래서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제품의 환경 마크로서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그 다음에 녹색 마크, 이 마크, 환경 라벨링 이런 것들도 친환경 제품에 이것은 친환경 제품이라고 인정을 해주는 제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 마크 제도를 보면 저탄소 상품 인증, 또 우수 재활용 인증, 녹색 마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에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